시기에 특히 민교역 우리나라의 지식인 운동의 그한 핵심인 이게 민교협이 과연 1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나갔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임집행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좀 허리끈을 풀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금 이제 여기 오시는 이제 장소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답답한 곳을 떠나서 좀 여유로운 곳에서 얘기를 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여기 천안살림교회에 오래전부터 이제 그 민교회 회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온생명이라는 그 개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우리 한국 사회의 전망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해주시는 장혜익 선생님께서요, 실은 이 산림교회 교우이시기도 해서 저희가 특별히 좀 큰 흐름에서 우리 한국의 지식인 운동이 어떤 방향을 갖는 게 좋을지 그걸 먼저 장혜익 선생님께 얘기를 듣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김서중 전 의장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1년 동안 또는 그 앞으로 뭐 10년 동안 내 하나의 첫 단계로서 앞으로 1년에 대해서 어떤 담론들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런 물꼬를 터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프로그램으로 우리 장혜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도움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만난 기회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면은 저는 맞으면 철진한 사람인데 철진한 사람이 와서 뭐 정말 예, 격에 맞지 않는 얘기는 좀 놓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굳이 내세울 거라면은 조금 좀 오래 살았다는 거 이것저것 경험을 좀 많이 했다는 거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내오면서 겪고 그 생각을 특히 이제 맞아 이제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지적인 고뇌에다 가는 것이 없을 수도 없는데 그것이 어떤 거였고 또 거기에 대처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나 이렇게 그냥 얘기를 그냥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모신 분들과 이제 저 사이에 공통점이라는 일단은 대학에서 학문을 함께 하는 한 분의 동료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사회적인 의식이 다른 분들보다도 조금 더 앞서 있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라는 공통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충 아시겠지만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으면서 서울대학교 민경학에 했고 잘 아시는 김진균 교수님, 백락천 교수님 두 분을 이어서 민교협 책임을 잠시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특히 그 두 분하고 견주본다면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하고 또 이를 건너한 일도 상당히 적어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제가 그 대학 재직하면서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 제일 뜻깊은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그 지적인 고뇌라고 제가 뭐 얘기했지만 그것을 출발해 본다면 첫 번째로 얘기했지. 그것은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일제 교육을 받은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을 일제 때 입학을 하고 1학년 때 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일제 교육도 잠깐 받고 그리고 나서 곧 이제 그 해방 후에 그 상황에서 상경을 해왔는데 그때 그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네. 한번 지금 얘기 막 시작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제 마지막 교육 반년을 받고 해방 공간에서 이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상당히 많은 그 지적인 혼란을 가졌어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우선 일제라고 하는 시대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해방 이후에 얘기가 모든 것이 100%로 바꿔지는 거죠. 뭐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일제가 우리한테 무력에서 잘못했고 우리가 원상을 걸었다. 거기까지는 좋겠는데 그 다음에는 이 지식인 사회에서 엄청난 내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표현으로는 이제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런데 이분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말하자면, 이 상대방은 옳지 않다. 우리가 옳다. 근데 무슨 기준이 있느냐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가만히 아무리 내가 어려서 보더라도 도대체가 뭐가 그 분명한 것도 없이 한쪽 이 사람은 이쪽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쪽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있죠. 물론 당연히 우익이 말하자면 그 이제 기득 세력이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군이 들어와서 뒷받침해주고 있지만은 그러면 그 반대쪽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나쁜 사람들이냐? 내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장하는 바로는 오히려 그쪽에 더 우리가 공감을 할 만한 얘기가 많이 있죠. 말하자면 평등이라든가 뭐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타도를 당할 뿐 아니라 엄청나게 물리적인 탄압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법이라는 것도 물론 아직 뭐 분명치 않은데 법 이전에 우선 어떤 쪽으로 어떤 사람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전혀 엉뚱한 사람들에게 와서 불러다가 그냥 치거나 그 집에 들어가서 다 부수거나 그 예사예요. 그 소위 무슨 청년단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뒤에서 방관을 하고 있고 또뭐 꽃다람 잡혀 들어가서 야 이게 도대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데 이제 물론 이 많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주변에 맞으면 주류 흐름이 얘기해 주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르고 있죠. 지금 생각하면 내 세대의 거의 대부분 아마 거의 90% 이상이 그냥 그죠. 처음에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거였는데, 글쎄 나는 뭐 우연이긴 하지만 우리 또 친척 중에는 하고 가깝고 내가 볼 때는 가장 좀 존경을 안 가는 사람이 말하자면 반대쪽에 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것도 느끼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그첫 번째 가지가 제일 지적인 고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려서긴 하지만 나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했죠. 적어도 이러한 말하자면 그 일종의 강압적인 이 주입에 대해서는 나는 바짝 저승이 쳐지고 비판적인 생각을 견지하겠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도대체 그런 쪽으로 함부로 나섰다가는 나 같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마침 생명이 아깝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말하자면 내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어렴풋이나마 학문적인 추구를 하고 싶은데 그 학문적인 추구도 그쪽 분야로 했다가는 도저히 바른 말을 하면 결판이 나고 바른 말을 안 하고 순응하면 그건 하나마나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생각을 하다가 좋은 길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연과학을 하자. 특히 그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 일단 독립해서 무관한 그런 쪽이니까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든지 깊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피해를 받을 일은 없다. 그런데 또 그걸 발견해 놓고 보니까 발견하기보다는 그걸 내가 염두에 두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나한테 흥미로워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거하고 들어맞는 그런 쪽이다. 그래서 이걸 하면 안전하겠고 또 내가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만큼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겠고 근데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이게 많은 학문의 기반이 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지적 성장을 시키는데 굉장히 큰 말하자면 이 가이드라고 할까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그 길을 택했죠. 지금 생각해도 내 인생에 가장 잘 선택한 내 스스로가 찾아서 선택한 그 결정이 그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런데 다들 또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학문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나는 그 고등학교 때 물리교육을 정식으로 못 받았어요. 내가 여기 청주 공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공업고등학교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요즘으로 치면 과학고등학교라는 데 가고 싶은데 바로 과학을 빨리 하고 싶다. 그때 과학고등학교라는 건 없는 거고 보니까 제일 가까운 게 공업. 그래서 공업고등학교로 갔는데 그거는 살짝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가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과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뭐 요즘 공학의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제 기계과라고 해서 갔더니 줌을 붙는 거, 줌을 붙는 그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습에 생각했던 학문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얘기하기는 앞으로 대학을 가서 국가대학을 가면은 물리도 한다 뭐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면들을 받고 그래서 바꿨죠. 그래서 물리학 쪽으로 해가지고 물리학을 하게 됐는데 거기까지는 대단히 좋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물리학이 쉽지 않다는 거는 뭐 나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뭐 얘기하는 거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에서 물리 교사가 없어가지고 수업을 거의 못 들었거든요. 그 이제 교과서만 있었어요. 교과서만 혼자 읽고도 뭐 대학교 입학 시험 정도는 충분히 통과가 될 것 같아서 했고, 그리고 혼자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재밌네, 그러다 했는데 이제 들어와서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싹싹 들어오거나 뭐 논리적으로 싹 하는 것이 아니라 알 듯 한데 알 수 없는 뭐 엄청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말하자면 어떻게 그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서 말은 되는 모양인데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사실은 대학 4년 동안 엄청난 방황을 했죠. 방황을 했는데 뭐 그 얘기를 여기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의 틀을 몇 번 크게 전환을 해야만 이해가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서부터 뭐 성장하면서 머리에 들어온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뭐 몇몇 가지 뭐 언어 등등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됐어요. 사고의 틀을 몇 번 바꿔야 이해가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 사고 틀 안에서 그 내용을 이제 뭐 전달한다든가 또 읽어가지고는 납득 잘안 가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마 그쪽에 그 경험을 나랑 같이 해보시지 않은 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히려 이해가 쉬운 예를 하나 드렸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내가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물리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그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에서 꽤 한참 강의하던 중에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학문 생산해 온 나라. 그리고 옛날 우리 선조들도 거의 일생을 학문에 몸을 바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분들이 해놓은 거 남아있는 게 뭐냐? 하고 보면 뭐가 있겠는데 도대체 우리 세대 교육에는 그게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완전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서구적인 것, 말만 우리말로 했지. 그런 거기 때문에 깜깜무시.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북한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한데 이분들은 그분들 내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궁금해하는 차에 뭐 아주 대단한 우연이긴 하지만 우리 직계선조 중에도 한분을 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14대 교가 된 여헌 장현권이라는 그분이 자손이다 하고 뒤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지금 무슨 학을 했나 하고 이제 궁금해서 근데 뭐 학교에서 가르칠 정도로 유명한 분은 아니고 뭐 그래도 국학계에서는 다 이제 알만한 분인데 그래서 그분의 이 행적에 대해서 우리 뭐 도포도 좀 나와 있고 국어 국어 사전 큰 우리말 사전에도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찾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뭐 그건 무슨 책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흥미로운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설이랍니다. 완전히 요즘 말하는 그 우주예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설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논비슷하죠. 우주론에 해당. 어,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건 상당히 나한테 궁금한 게 우리 전통 학문에서는 그런 거는 전혀 안 했을 것 같은데 아예 그런 책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딴 건 몰라도 이건 뭐라고 얘기했나 이건 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찾아내니까 찾기 어렵더라고요. 예, 그 서울대학교 교장역 도서관에 가서 얘기했더니 제목이 타이틀이 안 나와. 그래서 하여간 내가 이런 책이 분명히 저서로 있는데 이름이 이 저서를 좀 찾아줄 수 없냐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찾아다는 거예요. 네, 그 보니까 우주성이라는 책이 독립적으로 이제 되지 않고 여헌 성리설이라고 해서 8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8번째가 우주설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았어요. 예, 찾아가지고 보니까 뭐 첫 글자 수도 팍하게 하는 동안 이제 뭐 2, 30쪽 책인데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는 사실은 한문을 제대로 공부한 세대는 아니거든요. 한자는 뭐 내가 그때 국한문 혼용을 했으니까 뭐꽤 이것저것 좀 과서 알지만 문장으로 문법으로 그걸 배운 일은 없어요. 그래도 이리저리 그동안 좀 이것저것 책을 통해서 어, 이제 얻어들은 지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그 책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없었고 나중에 어떤 그 성균관대학의 한문학과에 어느 분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그 책을 주제로 이제 있었다는 걸 후에 알게 됐고 그 외에는 학자들이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해서 끝까지 한번 완독을 했죠. 뭐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 흥미가 있지만 내가 딱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아주 뭐 재미난 그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우주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시간과 공간을 우주라고 한다. 뭐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물론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큰 문제가 하나가 거기 딱 제기가 돼요. 뭐냐 하면 그때 지구라는 말은 없을 때 대지라고 있어요. 큰 땅이 대지. 대지가 엄청나게 큰 덩어리인데 대지가 허공에 떠 있다. 근데 허공에 떠 있다는 거를 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냐는 건 설명은 따로 없지만 대지가 허공에 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간단하죠. 왜냐하면 하늘에 별들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오니까 이 밑이 비어있는 게 분명한 거야. 떠 있다. 왜 안 떨어지느냐. 이게 문제로 딱 제기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는 주변에 있는 기가 대기라고 하고 기가 이걸 빙빙 돌면서 똑같이워줘서 그래서 그랬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면 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형체도 없고 이게 가볍고 해서 날아갈 텐데 그게 그 가벼운 게 그거 돈다고 해서 또 그것도 어떻게 거기서 돌 수가 있는. 그래서 또 이 가설을 세우기를 이렇게 그거보다 큰 밖에 구각이라고 하는 큰 이 쉐입이죠. 예, 예. 이것이 그걸 둘러싸고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예, 그래서 떠받쳐주고 있어서 이것이 돌아서 대지가 대지가 떠 있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멀리 있으며 또 그건 도대체 뭘로 돼 있고 또 그거 밖에는 그럼 뭐가 있냐?
이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계속 써요. 그걸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끝이 없다. 해가지고 그 정도에서 이제 포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나도 그랬어요. 도대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거를 다 배워서 알았지만 한 번도 그게 왜 안 떨어지느냐 하는 질문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자,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했고 그것이 그렇게 학자들한테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그 주희도 주자 그분도 그 문제를 생각을 해요. 동양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돼 있는데 우리는 전혀 한 번도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왜 그분들은 그런 거를 문제를 삼았고 왜 우리는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내왔냐. 이게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우리는 지금 공간을 3차원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공간 3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평면이 2차원이죠. 동서, 남북, 그 다음에 상하. 그래서 이것이 세 방향이 대등한 3차원 공간에 놓여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봤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거기서 공간론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평면, 동서남북 이것을 하나로 보고 상하를 또 하나로 봐요. 근데 상하라고 하는 공간은 동서와 남북하고는 다르다. 왜 다르냐? 여기는 떨어지는 성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라는 공간의 성격은 무거운 것이 있으면 떨어뜨리는 성격을 가진 것이 그 특성이고 나머지 이쪽으로는 그게 없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은 그건 본질이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안 떨어지는 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의 성격상.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2 플러스 1차원. 또 하나의 차원은 이건 나머지 이쪽 차원하고 달리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내가 보면 암묵적으로 머릿속에 그걸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왜 가벼운 건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먼지 같은 건 또 있을 수 있는데 무거운 거는 안 떨어질 수가 없다. 허공에 있으면. 그런데 대지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거우냐. 무거워도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건데 이놈이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가 돼요. 야,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 사고의 틀에 의하면, 그 사고의 틀에 의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서구 과학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뉴턴이 그 문제를 생각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뉴턴 혼자가 아니고, 뉴턴을 대표되는, 맞아, 그 당시에 학자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공간은 3차원이다. 3차원이라고 하는 건 이미 뉴턴 이전에 데카르트가 3차원 공간을 좌표로 설정했어요. 3차원이면 이 방향과 이 방향이 다를 이유가 없다. 세 방향이 다 대등하기 때문에 3차원인데 근데 왜 여기서는 떨어집니까? 이게 말하자면 뉴턴이 사과는 왜 떨어지느냐 하는 물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차원 공간을 생각하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돼요. 왜 떨어진지 설명해야 돼. 왜냐면 떨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걸 찾아야 되고. 2 플러스 1차원을 전제로 하면은 이건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안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 두 가지. 그래서 3차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왜 떨어지냐는 원인을 찾다 보니까 지구가 당기나 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내고 그 중력을 찾고 그러면 힘을 받으면은 어떤 형식으로 이게 움직이게 되느냐 해서 역학적인 법칙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을 전제로 하면 그게 척척척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배울 때에 아예 3차원이라고 하는 거 말 안 하고도 암묵적으로 이미 우리 3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뉴턴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 참 그거 뭐 별것도 아니고 그거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제 이런 싸움에서 그걸 이제 받아쓰지 않는데 알고 보면 그게 이렇게 갔다. 맞아. 우리의 전제로 하고 있는 관념 체계가 뭐냐에 따라서 한쪽은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전혀 엉뚱한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고 한쪽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3차원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고 그래서 서구 과학이 성립. 이게 맞아. 동행하면은 거기서 이 3차원 개념 하나를 찾지 못한 듯하게 시도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진행하자는 건데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흥미로워요. 4차원이 다가 아니라 시간 공간이 합쳐서 4차원이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 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은 대등하다, 완전히 대등하다는 것까지는 가는 게 뭐 조금 좀 힘들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몸을 세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비교적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 4차원은 뭐냐? 또 하나의 차원. 이거는 도저히 말이 그냥 갖다 붙인 거지. 그런데 사실은 뭐냐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하고 떠나서 홀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세 차원에 대해서 각각이 또 수직인 네 번째 차원에 뭐 그런 걸 그냥 상상은 할 수 있다면 있겠는데 상상한다는 것과 사실이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거에 가까운 것을 수학에서 먼저 찾아낸 거예요. 수치라고 하는 거 있죠. 수. 근데 우리 뭐 제일 먼저 자연수 1, 2, 3, 4 뭐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소수까지 들어가고 해서 소위 실수라 그래서 모든 그 1에서부터 뭐 2까지 사이라 그러면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실수라고 하는 건 빽빽하게 여성적으로 수가 돼요. 그렇게 해도 이것은 한 개 차원을 하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수로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 그 존재 영역은 1차원에 해당. 1차원을 다. 그래서 1차원 거리에 해당하는 것은 수에 대응시킵니다. 길이를 우리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단위만 정하면 수학을 받아들여 가니까. 그런데 허수라는 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허수라고 하는 거는 뭐 고등학교 책에도 들어가고지만은 I라고 하는 아니 보통 실수는 아니고 I라고 하는 특별한 문자로 표시되는데 그것을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래서 모든 수는 제곱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1이 되지. 마이너스는 안 나와. 그래서 실수 안에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숫자는 없는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를 찾아보니까 i라고 해서 그걸 정의하면 돼. i라고 하는 걸 하나 정의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딱 잡으면 그 i를 붙인 그걸 수직한 또 하나의 i에 대한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또 하나의 계열이 그러면 i가 얼마, 그다음 보통이 얼마 해서 그 둘을 결합하면 모든 위치를 소위 복소수라고 해서 실수 플러스 i에 곱한 또 실수. 그 2차원 수 공간을 그거를 수학자들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는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지 i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있을 수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홀수라고 그걸 짓죠. 그래서 이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상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걸 상상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2차원 공간에 그릇 수가 배치되고 그걸 복소수라고 해서 한 것을 벌써 18세기에 경에 벌써 낸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아이의 시간에다가 아이를 곱해서 그래서 이 공간을 실수를 하고 플러스 아이하고 시간 변수를 얻는 복수 2차원이 되는 거죠. 그거를 치면 이게 시간 공간의 현상에 들어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실수 한 축만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실제 공간은 3차원이니까 3차원의 모든 것에 다 아이를 넣어서 하나씩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차원, 그래서 4차원.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인정하면 굉장히 놀라운 형상들이 나와요. 광은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근데 광은 아무리 빨리 쫓아가면서 봐도 광속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광속이 무한하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죠. 유한해요. 유한한, 근데 대단히 크긴 하지만 유한. 그러면 광속의 90%로 달리면서 광을 보면 그것은 얼마의 속도로 하겠냐. 광속이 10분의 1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광속도. 이게 굉장히 희한한 이런 일이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광속도의 99%를 쫓아가면서 그걸 봐도 여전히 광속도로 가요. 이거 우리 시간 공간 상식에 의해서는 안 맞는 거죠. 그 안 맞는 이유가 3차원 공간과 2차원 시간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 답이 절대로 안 나와. 그런데 4차원으로 연결되고 보면 그게 나와. 이런 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상대성 이론 굉장히 어려워. 근데 그것만 딱 바꾸면 그게 상대성 이론의 거의 전부. 그거 하면 나머지는 그다음에 거의 그냥 기술적인 거 탁탁탁 맞추면은 상대성 이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맞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 맞는 관념 체계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꾸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일단 바꾸면 그러면은 확실히 간다. 근데 그것이 이제 상승 이런 어려운 문제하고 분야 중에 하나인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어려운 것이 하나. 그게 양자 얘기들 한번 들어보셨는데 이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해 못. 그래서 내가 상대성 이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도는 내가 뭐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대충 이해를 했던 건데 이건 도저히 혼자는 그리고 물론 학교 수업을 듣죠. 근데 수업을 들어서 이해 못하는 이유는 너무 뻔해. 가르치는 분들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책 읽고 얘기하는데 책에 있는 대로 그냥 가셔야 되니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책을 읽어도 그렇고 그 말을 들어도 그렇고 이해가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후에 갈 때에 딴 거는 대충 여기서 대학원 정도에서 배운 법은 혼자 대충 이해를 했는데 양력한 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미국 가서 양력학 대학원이지만 내가 워낙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과목으로 내가 낮춰서 수강 신청을 했거든요. 지도 교수가 그거예요. 물론 내가 이제 다른 성적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양력학을 안 배웠냐 이제 뭐 강의는 들었다지 학점을 어떻게 받았냐 비학점으로 와 성적 좋은 성적 받았는데 그거 왜 든지 대학원 때 나는 사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대학원 걸 들어도 되나 하고 이제 했는데 그게 도리가 없죠 대학원. 근데 거기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야. 계속 연습 문제 주고 뭐 풀고 뭘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습 문제는 그거 다 풀 수가 있어 부분적으로 다. 그래서 그냥 뭘 배경하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수도 모르고 책에도 이해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서로 모르면서 그냥 훈련만 시키는 거야. 가하고 그냥 아트야 아트.
이것이 계속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용할 줄 알아. 그건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사물을 설명하는데 원자 세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기본 같은. 그 설명도 다 하는데 그걸 이해를 했느냐 설명을 하다 그러면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넘어가죠. 대부분 문제점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자리에 딱 서면 양심적인 교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가능한 그래도 말이 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또 고민이. 자, 또 다시 모델을 짜가지고 그래서 조금 낮게 만들어서 이제 겨우겨우 가르쳐.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한 사람들은 닥치고 계산이나 해. Shut up and calculate. 이게 아주 유용한 양자역 과목에서는 shut up and calculate. 그리고 더 이상 질문하지 마. 예. 그것이 내 일생을 쫓아. 그래서 최근까지 그러니까 내가 1961년에 졸업을 했었죠. 그때부터 치더라도 벌써 한 70년, 70년 전에 60년. 자꾸 새로 이해해서 최근에 작년인가 책을 하나 냈어요.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제는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보면 사람들도 이제 다 이해할 거다 하고 이제 좋아하고 했는데 사람들도 그 책을 또 이해를 못했어요.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고 고민을 한다고 그러는데 맞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런 그 뒷전을 하게 만들어두고 계속 해왔다. 그리고 한 가지 그래서 다행한 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거리가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어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물리학을 통해서 경험해온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박사학위를 딱 받고 날 그 무렵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생물학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발견돼요. 생물학도. 요즘 상식이지만 DNA 구조를 발견하고 이 유전자가 이 DNA로 설명이 된다. 해서 엄청난 중요한 학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 풍문이 들려와요. 내가 박사학위는 마친 거니까. 근데 사실 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었어요. 그것이 뭐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이상한 이름만 자꾸 나열하고 왜라고 그냥 가고 나는 그 왜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걸 왜라는 건 질색인데.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고 그래서 사실 생물학은 과목을 배우긴 배워도 머릿속에 다 이렇게 흘러내고 그 대학 이상 들어가니까 그 공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냐 시원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다 마치고 나서 시간이 졸업할 때까지 여유가 있길래 책을 하나 빌렸어요. 그래서 맞아 분자생물학에 해당하는 책인데 그걸 읽어보니까 야, 엄청나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그 정보가 그 안에 표현이 되고 그것이 또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단백질을 통해서 효소가 돼서 우리 그 생리 기능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쫙 함정을 연결이 되죠. 근데 그건 나한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근데 그때에 나는 딱 그것을 받아들일 아주 최적의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물리학 그리고 또 약간의 화학은 이제 거의
파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바탕으로 그 얘기를 이렇게 읽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아마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 얘기부터 하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그때는 그걸 구성하고 있는 원자 분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니까 또 통계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니까 이게 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더 깊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딱 욕심을 낸 거는 자 그러면 그 메커니즘을 알았으니까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 이제 알아야 돼. 지금까지 생명은 완전히 신비한 세계로 물리학에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로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구조를 이제 물리화학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 생명 자체도 더 깊이 파고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마침 재미난 책이 하나 이따가 소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타이틀의 책인데 그것을 쓴 사람이 또 더 재밌어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 특히 양자역학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더라. 와, 팔 이거다. 이거를 딱 보면 내가 해서 구해가지고 읽었는데 거의 실망을 했어. 그거 읽어가지고 생명이란 무엇인가 답이 없어. 심지어는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고는 그 답을 진지하게 추구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이제 거의 실망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은 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그 후에 같은 제목으로 나온 책이 한 6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슈레딩거 그 책의 제목은 완전히 사기다. 그딱 내걸어놓고 실제로는 사실 DNA 구조에 해당하는 거에 아이디어를 제공. 그러니까 대단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DNA 구조를 발견한 거는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발견한. 그래서 그거를 제공했다 해서 굉장히 한데 생명 자체를 설명한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엔트로피,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긴 한데 그거 딱 한 줄이고 그다음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고 이제 답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다음에 박사학위 하고 나서 사실은 물리학보다 물리학을 살짝이 챙겨놓고 그쪽에 한 5, 6년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이 과학자가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데카르트가 제시한 방법인데 그걸 알면 생명을 알려면 생명에 해당하는 가장 간단한 걸 하나 찾아서 그것이 왜 생명이 되느냐를 알면 또 알 수 있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를 놓고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 가지고 생명의 모형 모델을 하나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죠. 가장 간단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 아메바 이런 건데 그걸 더 축소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게 왜 생명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한 5, 6년을 노력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묘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딱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어요. 내가 문제를 잘못 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잘못 잡았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생명체 속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뭔지 기본적으로 아는 걸로 생각해요. 생명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생명 자체는 뭔지 안다고 생각해요. 생명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사물을 보죠. 그 중에서 우리 딱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 살아있지 않은 것. 아주 쉽게 둘로 가고. 그럼 살아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이것은 뭐 다 다르긴 해도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살아있지 않은 것은 생명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뭐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만든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때, 이걸 갖다가 자득적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냥 혼자 자가 생각하면서 그 떠올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배운 거 아니지만, 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니까 틀림없이 가장 간단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생명은 거기 없다. 근데 생명이라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생명은 분명히 있는데 생명체 안에는 없다. 그 어디 있느냐? 생명을 이루는 더 큰 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간단한 일이지만 생명이 생명로서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음식을 먹어야 돼. 음식은 어디서 오냐? 다른 생명에서 온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혼자 생명일 수가 없고 이거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걸 빼놓고 이것만 가지고 왜 생명이 되느냐?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더 큰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생명을 이루어지는 더 이상 이제 외부의 결정적인 어떤 도움 없이 생명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뭐냐?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것을 온생명이라고 부르자. 온생명은 그 안에 비로소 온생명이 되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온생명이 되지 않으면 이건 온생명에 붙어야만 생명이 되고 그거 혼자서는 생명이 안 되는 이러한 것이다 해서 그 자체로 자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단위,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것을 찾아내면 그게 생명의 모습.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명은 뭐냐? 거기에 붙어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온 생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지, 온 생명 떠나면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생명은 본질적으로 온 생명 전체를 봐야 돼. 그래서 온 생명 개념을 내가 찾아낸 거죠. 이것도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의 통념을 깨버리고 새로운 관념의 틀을 가지면 그걸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생물학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온생명 내가 얘기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온생명 뭐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 생물학자들은 입 딱 닫히고 온생명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 나름대로 해답을 본 거죠. 그리고 한 10년 전쯤에서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그 책을 썼어요. 맞았죠. 온 생명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생명을 이해하려고 안 해요. 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그 구조하고 메카에서 움직임만 보지 생명이 뭐다 하면은 그런 답이 없어. 이해를 하려고 한다. 이걸 이해하려면 생명 아닌 더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맞아, 생명 전체의 생명 아닌 것과의 경계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생물학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한잔 마시고.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러면 하여간 그 정도 하고 혹시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좀 아직 있어요. 시험을 접근이 있고요. 그리고 모건대학교에서 박철민이고요. 대전 세종 신안 쪽에 이제 지회장 있고, 오늘 그 자리에 오신 말씀 감사드리고, 진정부터 듣는 것에 상집위원들이랑 그냥 아까
상유되는 말씀이지만 복잡하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민교육이 어떤 중심으로 갖고 가야 될지 진지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민규 청소년 청소년이 된 지 딱 1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청소년들 만날 때 그동안 써져야 되니까 열심히 해주셔서 오늘 같은 우리가 좋은 자리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선생님도 좋은 말씀도 만들었고요. 앞으로 한대 정도 혹시 좋은 말씀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신문하고 저는 뭐 수영을 이런 월급 생산을 많이 보고 그걸 하게 되면 기대하는 한국에 오는 말씀이 당연히 문제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 나타나는 학교가 그런 자기소개. 예. 고등학교에 있는 강주대학교에서 2년 8월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 없이 하는 회의를 하더라고요. 문제를 노동위원장 장애인은 사실 강주대 가기 전에 2002년으로 저는 국민나라 2001년부터 하셨을 거예요. 그때 저는 뭐 시간하고 할때 제도박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셔서 느끼고 그때 몇 년간 열심히 하셨는데 장애인이 아마 서울대 이제 전년 나왔고 저는 이미 강퇴했었거든요. 이미 퇴임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40대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이제 온생명도 말씀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주로 인상에서 합동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강의 막 하면 장애인 그때 이제 그 다른 학교를 지었고 저도 이제 가면서 20년 만에 때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예전 2000년대 오셨을 때 그대로시네요. 반갑습니다. 이무선입니다. 대학교 외교학과 민교협에서는 치아 노동자 치료의 총무 이해는 없지만 우리 간사도 잠깐 소개할 거는 서울대학교에서 그냥 부모님들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맡고 있는 오늘 엊그저께 교육자도 많이 그런다. 저는 여기 민교육 의장입니다. 산밑에 교육을 있다. 예전부터 이제 장애 선생님하고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특강 같은 게 있어서요. 거기도 있지만 실은 이제 그래서 항상 그 주일 일요일에는 서로 바빠가지고 대화를 나눌 기회는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항상 그 장애인 선생님한테 한기로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좀 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예.
괜찮습니다. 예. 뭐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물질과 생명 까지의 그 협의들과 그들의 이 고민거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리했나 하는 말씀드렸고요. 사실 또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굉장히 열렬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학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잠깐 나던 일이 있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하게 매력이 끌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걸려요. 도대체 뭐그이 크리스천 개신교요, 개신교고 또 좁혀서 얘기하면 지금 그 우리 이 교회가 속해 있는 그 기독교 장로예요. 예, 뭐 소속인 청주, 청주에 지금 그 우함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내가 학생회 배정도 하고. 야, 이게 성경 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내가 배우는 과학이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 못 쓴다는 거 둘을 그냥 안고 만나 고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고민을 하는데 맞아 아인슈타인이 그 구원을 했죠. 아인슈타인은 뭐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죠. 어떤 의미의 얘기를 하느냐면 자연 현상 속에 이렇게 오묘한 질서가 숨어 있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걸린 문제는 신은 자연의 질서를 마음대로 깨부시고 이상한 그 기적을 일으키고 초자연적인 존재로 신을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신 개념을 바뀐 거예요. 아하, 신이 바로 이 자연 이곳에 이것을 다 주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신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전혀 다른 얘기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어떤 진리, 그러니까 이 기독교 또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 속에는 자연에 대한 것만 있다 그러면 그건 필요 없죠. 다 걷어 없애버리고 우리 과학을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런데 그 알파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추상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의 언어라든가 모든 걸 동원해서 했고 그 무렵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언어였을 거다 하고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긋난다고 하는 거는 그 표현 방식, 그거 이외에 그것으로 과거서 얘기할 수 없는 난 그 두 개의 신비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왜 나라고 하는 게 뭐냐? 나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과 생물학 속에서도 나오지 않아. 근데 어쨌든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주 전체가 이렇게 놀라운 이런 것이 있는 이것의 궁극적인 어떤 의미라든가 내용 이것도 그것을 우리가 본 것만으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주의 신비, 나의 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종교적인 가르침 속에 찾을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로 모순 없이 엮어줍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더라면 교회를 던지거나 과학을 집어던지고 부흥 목사가 되거나 그게 하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종교가 뭐냐? 대한민국에서 그게 제일 잘 맞는 종교 교회가 이 교회라고 봐요. 그런 생각을 허용해주는. 그래서 아침 내가 여기 와서 이 교회에 교우가 돼서 그 문제는 지금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곤혹하게 만들어진 것이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은 온 생명의 일부다. 온 생명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이것을 사람 몸으로 온 생명을 비유로 하면 사람 몸의 브레인이죠. 두뇌. 그리고 중추신경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함께 맡아서 할 뿐 아니라 사람을 살아서게 만들어주는 마음이라든가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브레인이에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온 생명이 우리 몸 전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온 생명의 두뇌에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딱 위치를 지으면은 잘 맞아요. 뭐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기의 위치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온 생명을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온 생명을 마치 어떤 개발의 대상 또는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제멋대로 해서 그걸 문명이라고 하고 발전이라고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기본 말씀. 그래서 온 생명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인간은 내 그 온 생명의 정신. 그래서 우리가 온 생명이 하나지만 온 생명이 나머지 부분들에 하는 역할은 다 있죠. 따로따로. 우리한테 음식조차도 제공해 주잖아요. 그 우리 거기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온 생명이 제대로 살게끔 보살펴. 내 몸을 보살펴. 그래서 오케이. 그건 됐어요. 근데 그거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 하나가 우리가 이제 너무 과잉 에너지 소모를 해서 오는 소위 온난화 문제가 그중에. 근데 이것은 지금 이제 깨달아가고 있어요. 깨달아가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나름대로 불안전하지만은 하여간 애쓰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처음부터 나를 괴롭혀온 또 한 가지입니다. 왜 서로 싸우느냐? 왜 전쟁을 하며 왜 투쟁을 하며 서로 적을 만들고 원수가 돼 있는.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높은 지적인 존재고 정말 이 물리학에서 보다시피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까지도 다 찾아내서 놀라운 현상 그리고 뭐 우주에 달이고 뭐 이 행성에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존재가 왜 서로 만날 붙들고 싸우고 심지어는 이제 자멸에까지 갈 단계에 왔느냐. 이 문제죠. 이 문제는 사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그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중에 어느 일부가 돼서는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정신적으로 벗어나서 밖에서 한번 보자. 사람들이 왜 이러이러한 것을 이래서 이루게 되냐 하는 것은 거시적인 또는 메타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야말로 그 분야야말로 전문적으로 하도록 제일 거죠. 그러나 지적인 그 과제로서는 역시 고민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지 교수님 같은 분은 이쪽에 또 전문 분야시기 때문에 이제 좋은 말씀을 함께 다룰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일단 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닌 뭐 평범한 하나의 지적 존재로서 나를 괴롭혀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럼 현 시점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우리 문명 인간의 문명이 뭐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본능은 우리가 뭐 잘 알겠지만 생명의 기원이 한 30-40억 년 되니까 그동안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만들어준 본능 이것이 뭐 DNA 속에 들어있고 또 그렇죠 또뭐 문화적인 것도 있겠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렇게 본능대로만 살아서 성공적으로 잘 살아진다면 좋죠. 대부분의 동식물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인류는 여기다가 소위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본능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가장 초기에부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덕. 그러니까 우리 본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서로 협동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살려면은 거기다가 서로 남에 대한 배려와 동시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도덕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가야 된다 해서 도덕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동서양에서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 구체적인 모양도 그 다르지만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그 우리 조선조 500년은 바로 도덕 정치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만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성인이면 돼요. 그 사람은 다 성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해. 그래서 법적인 규제해서 적어도 이거는 넘어서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하고 아예 그걸 만들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이 권력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인 권력 체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말하자면 권력이다. 그리고 권력을 이제 행사하는 국가 체계가 있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참 재미난 발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폐라는 걸 발명.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얼마나 소유를 서로 나눠 가지냐. 우리가 물론 그 필요한 재화가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인류가 여러 가지 뭐 협동도 하고 해서 만들어 가지지만 누가 그걸 갖다가 얼마나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다가 화폐라는 걸 딱 발견을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으면 거기서 나한테 그 보상으로 적절한 화폐를 줘. 그럼 그 화폐를 가지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교환 방식으로 쉽게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기여한 만큼 화폐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골라서 가지게 되고, 그리고 상호 교환 가치가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누가 얼마나 가져가고 누가 어떻게 나누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잘 맞추면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아주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권력 다음에 재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과 권력과 재력. 이것이 결국 사회를 그것을 어떻게 조화해서 움직이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말하자면 이 사회 구성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인데 이제 그런데 그것만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그게 다 한계가 있는 거야. 심지어 나는 이 화폐를 통한 이 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너무도 잘 알다시피 조금만 과잉이 되면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켜요. 어떤 문제냐면 그것은 일단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것이 기득권이 돼가지고 더 긁어먹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금방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공정하게 자기가 기여한 만큼 딱 그걸 화폐로 보상을 받아가지고 공정하게 사는 것은 출발부터가 안 돼 있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벌써 달리 돼 있는 거야. 이게 과거에는 권력이 그런 거죠. 권력이 세습도 하고 뭐 귀족 뭐 신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하는 것이 이상적인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뭔가를 그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 나는 크게 둘로 그냥 구분해 보면 어떤가 싶어요. 첫째는 주류 체제. 이것은 결국은 이 서구 문명 쪽의 흐름이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주류 체제와 대한 체제. 그러니까 주류 체제 안에는 지금 제가 얘기한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그 안에 적당하게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 체제가 있다. 그래서 주류 체제와 대한 체제로 크게 나누어 보면은 대충 이 굵은 줄기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현재 우리 인류 사회의 주류 체제는 뭐냐? 초기에는 물론 동서양 뭐또 아프리카 뭐 아메리카 중에서 여러 군데서 문명이 나왔지만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 중에서 제일 좀 힘드세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앞서 있는 쪽이 나머지를 전부 제압하고 올라선 게 있어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서구 문명체.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지만은 유럽을 통해서 지금 뭐 미국까지 가고 있고 이 흐름이 그동안 우리가 인류가 경험해온 다른 체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하고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를 거의 제압할 뿐 아니라 나머지가 거기에 자동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20세기까지 온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게 왈부할 것이 아닌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이제 서구 중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종교로서는 기독교가 코어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재정 면에서는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정치 체계로서는 타당 체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고 통치자는 다변적 최고 통치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하나하나가 다 완벽하냐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 체제는 어떤 거냐? 이거는 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로 정리할 수가 없지만 일단은 비서구적 그리고 이 단극 체제가 아니라 지금 단극 체제 여러 가지 비서구의 바탕을 둔 단극 체제이면서 종교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입장이 없죠. 대개 뭐 무종교 또는 여타 기독교가 아닌 여타 종교 뭐 마호메시라든가 또는 불교라든가 뭐 이런 것이 중심되는 수도 있지만 그 통일되지 않고 일단은 뭐 다소 비종교적인 특징.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대충 그거에 반대쪽에 있는 사회주의. 그리고 정치는 뭐 다당 체제보다는 일당 체제로 가고 안정적인 최고 통치자. 이걸 또 이쪽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고대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쪽이 지금 대한의 또 체제로 지금 있는데, 근데 이 주류 체제가 그만큼 힘을 가지게 된 거는 이 현대 학문의